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금요일 보내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미준 채널의 구독자 수를 살펴봤더니요. 또 1000명이 늘었습니다. 28만 6천 명을 찍고 있는데요. 요즘에 정말 가파른 추세로 구독자의 수가 증가하는 걸 보면서 마치 제 자신의 인생이 성장하는 것 같은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새롭게 패밀리 멤버가 되신 분들 계시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항상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기존의 패밀리 멤버들께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주가 얘기인데요. 이번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스닥이 지금 주식시장을 마쳤는데 9 스트레이트 데이 지금 업이니까요. 9일 연속으로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한 추세잖아요. 제가 예전에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시장의 지수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하락장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상승장이 일어났을 때 자꾸만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률이 결정된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제 테이퍼링 발표가 있게 되면 주식이 하락하게 될 거고 그래서 잠시 나가 있다가 나중에 좀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때 다시 들어와야지 하고 주식을 다 처분하고 나가 계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고요. 자, 이렇게 나스닥이 9일 연속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거의 2주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시황 먼저 확인하고 오늘의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에서 S&P 500은 0.42% 비교적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우존스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0.09% 마이너스. 나스닥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9일 연속 주가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0.81%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러셀 2000 역시 약간 하락하면서 마감했다. 따라서 어제는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 기술주가 이끄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주식은 오픈도어고요. 오픈도어의 주가는 무려 14.77% 거의 15%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도어의 주가가 폭등을 해버린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진로우가 오픈도어의 강력한 경쟁 상대였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아예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아이바잉이라고 부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죠. 주식을 매매하고 나서 이제 개보수를 하고 다시 판매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구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오픈도어고요. 두 번째로 그 시장에 뛰어든 것이 바로 진로우였었는데 진로우가 더 이상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픈도어가 상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그 경쟁 상대를 물리쳤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14.7%나 주가가 폭등해 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주식은 애쉬입니다. 애쉬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어닝 결과를 함께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함께 어닝 결과를 살펴볼 때만 해도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그 어닝 발표의 결과는 결코 나쁜 결과가 아니다. 특히 2020년의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한 좋은 성적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13.2%나 주가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다음은 퀄컴인데요.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지루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던 퀄컴이 드디어 그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퀄컴 관련해서는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오뮤지는가 간단한 그 비디오 영상을 자막 처리해서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전문가가 바라보는 퀄컴의 모습, 퀄컴이 어저께 왜 그렇게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는지, 앞으로 퀄컴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지 여기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역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12%나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반갑죠.
있는데요. 엔비디아 역시도 굉장히 좀 좋은 추세를 보이다가 단기간에 걸쳐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12%나 껑충 뛰어오른 그 이유는요, 한 가지의 기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역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요, UiPath도 5.79%, 로블록스가 5.3%, 프로테라가 4.13%, 니오 3.90% 올라갔는데요. 폭등한 종목들이 많아서 이렇게 3%, 4% 올라간 것은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오픈도어라는 종목은요, 어제 15%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를 주도해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픈도어라는 종목이 15% 가까운 폭등을 보여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캐시우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 기사의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함께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진로우라는 기업의 그 투자를 포기했다, 그래서 제 포트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반대의 그 결정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였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에 따르면 지금 수요일 기사인데 화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에서 진로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캐시우드는 오히려 진로우를 추가적으로 매수했다. 굉장히 많이 매수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8만 8,800주 정도의 진로우를 추가적으로 줍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심 조금 불안했거든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투자자가 캐시우드인데 캐시우드는 나랑 정반대의 선택을 했구나. 나름대로 조금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기사 하나를 또 보니까요, 캐시우드가 rethink했다. 다시 생각했다는 거죠. 진로우에 대한 의견을 완전히 바꿨다. 그래서 unload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매도를 했냐면요, 무려 400만 주를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크인베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ETF 중에 한 3개 정도의 그 진로우가 들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보시면 아크 이노베이션 ETF, 우리가 ARKK라고 부르는 ETF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분은 2.85 밀리언 정도를 지금 매도를 해버렸고요.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 같은 경우는 ARKW죠. 64만 8천 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크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 즉 ARKF 같은 경우는 39만 4천 주를 팔아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캐시우드가 마지막으로 좀 지켜내고 있었는데 캐시우드마저 진로우를 포기하면서 결국은 36.3%나 단 3일 동안 떨어져 버린 것이 진로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마켓에서는 환호를 한 거죠. 진로우가 이렇게 완전히 좀 투자자들이 포기해버리면 결국 그 부동산 쪽에 강자는 오픈도어밖에 남는 것이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레드핀도 있긴 한데 아직 그 규모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따라서 오픈도어 쪽에 많은 투자자의 관심이 몰리면서 이렇게 15%나 오픈도어가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저를 비롯한 많은 미존 패밀리 분들을 흐뭇하게 해준 종목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12%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정말 비싼 주식이잖아요. 이렇게 멀티플이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고가의 주식이 12%나 폭등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12% 올라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웰스파고에서 이번에 굉장히 좀 치켜 세워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가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이 메타버스의 그 전망이 굉장히 좀 높다.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엔비디아가 이번에 12% 올라갔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나와 있네요. 웰스파고에서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요, 굉장히 높게 상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올려줬는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올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웰스파고에서 보기에는 엔비디아의 그 옴니버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엔비디아가 구축하고 있는 메타버스 전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이 가장 중요한 도와주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뭐를 도와주냐면 디벨롭먼트,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죠. 메타버스라는 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 굉장히 넓은 레인지 분야에서. 그런데 벌티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그 기사에서 벌티컬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여러 산업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횡적으로 좋다는 것은 이제 다양한 그 비즈니스 확장을 할 수 있다. 같은 산업 분야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벌티컬은 종적인 거거든요.
뜻이거든요. 이렇게 횡적인 확장이 아니고 종적인 확장이라는 것은 산업 분야가 여러 군데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더스트리얼 산업재죠. 그리고 매뉴팩처링이라서는 제조업, 디자인 쪽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엔지니어링,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까지 다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활용 범위가 넓은 이러한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웰스파고에서 일하고 있는 아론 레이커라는 사람이고요. 이 레이커스에 따르면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은 지금 새롭게 그 제품을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가 정식적인 이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확장 전략이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GPU를 판매하면서 굉장히 그 가속화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GPU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새로운 확장 전략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 전략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리커링 소프트웨어 스토리다. 리커링은 반복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구독 모델을 판매를 하면서 플랫폼은 이제 구독 모델이잖아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매출을 창출할 기회가 열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서브스크립션, 구독비가 나와 있는데요.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를 구독하기 위해서는 일단 1년에 $9,000 정도의 구독비가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가장 싼 가격을 얘기합니다. 스몰 그룹이니까 굉장히 좀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형태의 구독비는 $9,000. 하지만 이제 만약에 대규모로 이 플랫폼에 조인을 해서 로그인이 발생한다면 이 규모는 훨씬 더 커지겠죠. 자, 엔비디아는 또한 뭐를 얘기해주고 있냐면 토탈 애드러스블 마켓, 따라서 이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가 출시가 되면요, 어느 정도의 그 디벨로퍼들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냐면 무려 2천만 명 정도가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사용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사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웰스파고가 보기에는 메타버스는 10빌리언 정도의 인크레멘탈 마켓 오퍼추니티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그 매출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분야에서 새롭게 10빌리언 정도의 새로운 매출이 창출될 기회가 지금 메타버스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그렇다는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의 그 기회는 오히려 더 클 수가 있다. 따라서 10빌리언보다 훨씬 더 커다란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 에셋이라든지 디지털 트윈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 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에셋이라는 것은 디지털 자산을 얘기하죠. 뭐 논펀저블 토큰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에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그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 카피를 가지고도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잖아요. 블록체인 덕분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즈,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도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디지털로 바꾸어서 판매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예를 들어서 책이겠죠. 이제는 그 책을 우리가 하드 카피로만 보지는 않잖아요. 이 디지털화 시켜서 이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죠. 그런 것들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에도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디지털로 바꿔서도 매매를 하는 이런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좀 커다란 규모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요 320으로 올려줬는데 그 전에 목표 주가가 245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따라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지금 주가를 상향 조정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메타버스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미국 5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가 이번에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메타버스 쪽의 잠재력을 굉장히 크게 확장시켜서 평가해 주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12%나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상당히 많은 종목이요 어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종목들의 어닝 결과를 한꺼번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어닝 결과는요 대박 어닝을 발표한 기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에어비앤비인데요. 에어비앤비의 EPS부터 보시면 1.22달러가 나왔고요. 이 수치는 전망치에 비해서 52센트나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어닝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레비뉴는 2.24 빌리언이 나와서 작년과 비교하면 67% 정도 성장을 한 수치고요. 180 밀리언 정도를 전망치에 비해서 초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로스 부킹 밸류를 보시면 그로스 부킹 밸류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 그 돈을 주고 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11.9 빌리언 정도를 지금 거래 금액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은 게 레비뉴, 매출로 떨어지는 거죠. 2.24 빌리언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요.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2.24
나누기 우리가 11.9를 해보면요. 무려 18.8%가 나오네요. 그래서 전체 이렇게 예약되고 이렇게 우리 소비자가 호스트랑 주고받고 있는 이런 금액 중에서 무려 18% 정도의 금액이 지금 수수료 쪽으로 이렇게 에어비앤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테이크 레이시라고 그럽니다. 자, 다음은 나이트 앤 익스피리언스 북인데요. 보시면 79.7 밀리언, 따라서 3개월 동안 지금 예약 건수가 무려 80 밀리언 가까이 되는 거죠. 8천만 건 정도의 예약이 성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 어닝 결과를 보고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1%밖에 올라가지 못했죠. 제가 보기에는요, 마켓에서 약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67% 정도의 성장을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판단이 잘못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증명을 해 보이려고요. 에어비앤비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번에 어닝 결과의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요, 쿼터리 레비뉴, 즉 3분기의 매출 같은 경우는 2021년 Q3가 2237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2020년 Q3는 1342, 그리고 2019년 Q3가 1646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작년 비해서 증가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67%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21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일이 발견되는 거죠. 2019년 3분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3분기에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여행 산업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 같은 경우 2019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성장한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죠. 한 35% 정도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셔서 넷인컴을 보겠습니다. 순이익을 보시면 2019년에 267, 2020년에 219가 나왔는데요. 2021년에는 지금 834가 나옵니다. 따라서 매출뿐만이 아니라 순이익을 봐서도 엄청난 폭으로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고요. 뭐 한 4배 정도 올라갔죠. 그뿐만이 아니라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도 않았던 이 시기에 비해서도 엄청난 성장을 이번에 보여줬더라.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에어비앤비는 지금 올해 한 해도 굉장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2022년, 2023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잠잠해지고 우리의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일상화시킬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에어비앤비의 성장 추세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에어비앤비라는 종목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반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어닝 결과를 저한테 보여준 이런 종목도 있는데요. 혁신의 대명사 스퀘어입니다. 스퀘어가 지금 주가도 좀 떨어지고 있죠. 3.39% 정도 어닝 발표 후에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실적을 발표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에 논갭 EPS가 0.37이 나와서 인라인이다. 따라서 예상치랑 맞아 떨어진 거죠. 자, 갭 EPS를 보시면 0.00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적자와 흑자의 사이다.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예상치에 비해서 0.06이 오히려 모자른다. 따라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어닝보다는 떨어지는 순이익 실적을 발휘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매출도 좋지가 않습니다. 3.84가 나왔는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26.7% 정도의 성장에 그쳤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640 밀리언이나 모자라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이번에 제출을 한 거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다른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자, 일단은 Q3의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탈 레비뉴 같은 경우는 3.84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컨센서스는 전망치는 4.48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망치에 비해서 상당히 좀 밑도는 이런 매출 실적을 발표한 거죠. 그리고 바로 전분기 Q2니까 2분기잖아요. 2분기에도 4.68 빌리언을 발표했었거든요. 따라서 전분기에 비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퀘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기업 분석 끝판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탈 넷 레비뉴인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포함하지 않는 매출 수치고요. 2.03 빌리언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2분기에도 매출에서 그 비트코인을 빼고 다시는 계산을 해보면 1.96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비트코인을 빼고 나면 2분기에서는 조금 더 향상한 모습을 보였구나. 그나마 약간은
안도가 되는 수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캐시 앱만 따로 띄어서 우리가 좀 보는 건데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모델은 하나는 상인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머천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캐시 앱인데 캐시 앱의 성장세가 지금까지 이 주식의 주가를 주도해 왔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따라서 캐시 앱의 그 성장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 요소인데 보시면 3분기에 그 레비뉴가 캐시 앱에서 기여된 부분이 2.39 빌리언입니다. 이 수치는 작년하고 비교하면 16% 정도의 성장에 그쳤고요. 그리고 2분기에 3.33에 비해서 오히려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물론 이제 캐시 앱의 그 매출에는요,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그닥 좋은 성과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망인데요. 4분기에 스퀘어는 어떠한 전망을 하고 있냐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이 얘기가 이제 R&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는 이러한 연구 개발비, 그리고 세일즈 앤 마케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너럴 어드민 익스펜스, 비용이 통합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다 합쳐서 한 115 밀리언 정도가 올라갈 것이다. 2021년 3분기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2021년 3분기에 비해서 4분기에 지금 115 밀리언을 더 사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통틀어서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요, 이 수치가 한 1.16 빌리언 정도를 작년에 비해서 더 사용한다. 그 얘기는 이 비용적인 면에서 55% 정도나 전년도 비해서 더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미는 아무래도 순이익 쪽에서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파른 어닝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좋은 실적을 발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스퀘어의 그 장래성을 믿는 사람들은 줍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